예, 굵직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여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따져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보완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려대 조영철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이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EITC, 즉 근로장려 세제 얘기가 가장 앞머리에 있기도 하고 가장 뭐랄까요? 내용이 강화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예, 얼마 전에 그 도시 가구 가계 조사 네. 통계가 발표됐었는데 그때 하위 10%, 하위 20% 소득 가구, 1분위 얘기하신 거죠? 예, 소득 1분위, 그 하위 2분위 그 절대 소득이 감소해서 굉장히 그렇죠. 충격을 받았죠. 근데 예. 특히 이제 그 소득이 감소했던 하위 1분위의 그 가구를 내용을 보니까 네. 50% 이상이 70대 이상의 가구주가 노인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이 무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 지출 소득에 의존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 빈곤 계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은 최저임금 일자리에도 취직하기가 사실 곤란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예. 전체 그 고령자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고 이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가 EITC 근로당뇨금 제도를 강화한 거 이건 굉장히 시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인 빈곤 계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보다 지급 대상을 한 2배 정도 늘리고 그리고 지급 규모도 한 3배 정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조 한 8천억 정도로 근로당뇨금 예.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정책 결정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근로장려 세제 같은 경우가 기본 자격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이 적다라는 거, 또 특히 근로소득이 적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럼 이 근로장려 세제로서도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는, 커버를 못하는 어떤 그런 노인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거 보면 기초연금을 예. 30만 원을 올리겠다는 정도 내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원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데 사실은 이번 발표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생계급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부양자, 가족, 아들, 딸, 뭐 며느리,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생계급여 대상자이더라도 사실은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부양 의무자 논란이 바로 그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딸, 아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가족관계가 절연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상에 그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 지급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위 70% 이하의 이제 소득계층이면서 고령층 예. 그리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러게요. 적절한데 네. 그래봐야 규모가 한 7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저소득계층의 일부가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극빈층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왜 근로 의지가 있거나 근로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제 근로 능력이 정말 이제 안 되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정말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끌어줘야 되는 거고 생계급여 같은 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물론 예. 이 근로장려 세제가 적절한 대책이긴 한데 예. 그건 이제 근로를 해야지 이제 대상이 그렇죠. 또 되다 보니. 예. 예.
이 노인분들 가뜩이나 좀 청년 실업도 심한 상황에서 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뭐 고용의 질은 둘째치고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부분도 오늘 내용이 8만 명 정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예. 저는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이게 8만 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일자리,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올해 한 51만 개 정도 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자리냐면 민간에서 뭐 기업이 채용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취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비슷한 예. 정부가 일당 지급을 해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뭐 공원에서 뭐 잡초를 뽑는다든가 그래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한 60만 개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월 한 27만 원 정도 지원을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분들 되니까. 같은 경우도 근로를 하니까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지원받는 그거는 아마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민간에서 지원이니까? 민간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미만의 소득밖에 내지 못해서 이거 갖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근로장려 지원금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게 이제 EITC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든 이게 늘어서 그걸 통해서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초연금도 일단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원, 5만 원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 거기서도 한 이를테면 지금에 비해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 10만 원 돈이 뭐 저희 같이 직장 한참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도 굉장히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에 차지는 않더라도 적절하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이 편의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요, 사회적 이슈도 됐었고.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는 이런 지적도 많은데 사실 오늘 대책이 좀 나왔죠. 오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소상공인 대책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대책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은 인건비 문제,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것도 사실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뭐 임대료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번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은 거. 이 문제를 소상공인 페이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스마트폰,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자영업자 가게에서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수수료 비용 문제를 이제 절감시켜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소비자들이 중기청에서 제공하는 이 앱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쓰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 결제 시스템을 제가 쓰려면 제가 앱을 다운 받아서 그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소비자가 그렇게 할 그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제공한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시장에서 이제 그 물건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40%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의 소득공제를 이 앱을 쓴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용카드가 거의 90%까지 이렇게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사실 소득공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제도를 이 소상공인 앱을 쓰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 소상공인 페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소비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중산층 가게들이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라든가 뭐 현금카드 이런 것들 이제 더 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반응을 하는 소비자들이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소득공제를 우리가 일반적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는 때 해주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확대를 해주는 식으로 가는 정부의 이 유인책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주 적절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페이도 좀 쓰고 요즘에 뭐 이런저런 뭐 포털에서 하는 페이도 있고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 하는 페이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앱을 다운받아서 이게 처음에 이거를 좀 굉장히 좀 아주 편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앱을 다운받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을 에서부터 먼저 이 제도가 확산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도 몇 조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몇 % 정도인 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단 기본 자격이 된다고 하는 건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보험이 결국 내 소득에서 얼마큼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나 일용직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도 아까워서 그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 3조 원으로 올해 이제 책정이 돼 있죠. 작년에 국회에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대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3조 원 규모에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달부터 이제 실시를 했는데 1월 달, 2월 달에는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근데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급속하게 증가해서 지금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한 236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93%인 220만 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급률이 6월 달 현재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4월 달, 5월 달 이때부터 이제 신청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임금 대장을 제출하면 그걸 이제 심사를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급 액수가 지금 30% 정도 지금 지급을 했다는 거니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이제 지급률이 계속 저조할지 아니면은 대부분 90% 이상까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진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꺼려해서 신청을 거의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그거보다는 좀 신청률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보험 같은 뭐 4대 보험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를 위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이 조금 이제 이를테면 내가 실수령액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소위 말해 조금 더 질이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하는 뭐 상용직은 꼭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질이 좀 좋은 일자리들이 좀 더 늘어나게 하는 효과 그런 유인책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자 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거고 좀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서는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일자리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방향은 적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자꾸 정부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다면 결국은 이제 그만큼 곳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물론 뭐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같은 이런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정부의 재정의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속 돈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의 곳간이 비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막 풀어 쓰다가는 정부 곳간이 동나는 게 아니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과하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IMF에서 한국 그 보고서를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재정 지출을 좀 늘려도 되는 그런 그 여력이 충분한 그런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물론 사회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고 고령화가 그렇죠. 증가에 따라서 늘어가면 이 문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그에 따라서 증세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되고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을 재원 마련하는 중장기적인 증세 계획을 정부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재정경제특위에서 보유세 인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유세 예상 하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했는데, 이제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거는 종부세 올리는 부분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 정도의 증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논의가 네. 현실화된다 돼야 말씀이신 됩니다. 거군요. 지금 뭐 종부세 지난번 재정특위에서 발표한 정도로는 1조 원도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거 갖고는 그렇죠. 사회복지 재원 마련의 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뭐 수십조 원, 뭐 50조, 70조씩 드러나는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증세, 중장기 로드맵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정부에 제가 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이 책자의 6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줄짜리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예산을 더 크게 잡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도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뭐 어떤 분배라든가 이런 어떤 뭐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심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렇게 미리 좀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국세 수입이 초과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상당한 규모 14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국세 그 세수 진도율을 보면은 이미 지금 5월 달에 50%가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한 20조 원 정도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리고 특히 이제 빈곤계층이라든가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청년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도 4조 원 정도 뭐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뭐 국채를 발행하다든가 이런 적자를 정부 적자를 늘려서 이렇게 그 자금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서도 사실 이렇게 남는 돈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런데 좀 복지 재원 이런데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 재정에 뭐 무슨 큰 구멍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공포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